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사우나와 직장, 모임 등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더 커졌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하루 동안 확진된 코로나 환자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5명이 새로 발생을 했는데요. 그나마 그 해외 유입이 29명이니까요. 국내 발생은 46명입니다. 예. 퍽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실제적으로 어제는 지자체에서 보고한 그 집단 감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도 크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발생 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지역별로도 보면 6개 시도에서만 확진자가 나왔는데 서울이 21명, 경기가 15명.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빼고는 그 천안 아산에 사우나와 그 포장마차 집단 네. 감염을 빼고는 거의 복수의 그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니까 좀 계속 이제 그저께부터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 동대문구 요양시설인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이곳에서 이제 그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서울 수도권의 요양시설 전수검사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나왔죠. 동대문구에 있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는 그런 곳인데 전수검사 결과 8명이 이제 이용자가 확진이 됐고 이튿날 2명이 나왔는데 그때는 그 관계자들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은 전부 음성이 나왔는데 2차 네. 검사 때 이제 종사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13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 그 센터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네. 뭐 발열을 확인한다든가 뭐 손을 씻는다든가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는데 이곳의 특징은 이제 일단 환기 같은 게 잘 안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건물 안에 있다 보면 환기가 좀 미흡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장기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돼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켜도 감염률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만 감염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네. 또 사우나와 식당을 통한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 곳이 모두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감염 확산이 좀 쉬울 것 같은데 말이죠. 지자체 가운데 천안에서 사우나의 영업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우나는 사실은 뭐 그 목욕하는 시설보다는 그 외의 시설, 그러니까 같이 사우나 안에서 같이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그 식당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감염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난 일요일에 발표된 그 거리두기 기준 변경도 이제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부터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나 기초단체 단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결정권들을 많이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이 지금 그 사우나나 이런 곳에서 이제 감염이 왜냐하면 천안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한 20여 명 감염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꼭 집어서 핀셋 뭐 집합 금지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 교수님, 저 지금 보면 이제 뭐 헬로윈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결과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니까 좀 안심이 되는 면도 있는데요. 근데 보면 지금 위중증 환자 수도 꽤 줄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중증 환자가 준다는 것은 최근 한 2주 사이에 발생한 환자들이 위중증으로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보통 이제 발생하면 한 일주일 안에 이제 위중증으로 갈지 안 갈지가 되게 결정이 나고 2주가 지나면 계속 치료하다가 갑자기 위중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대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하나 반영이 돼 있고 최근에 걸리는 분들은 위중증이 적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8월 14일 날 수도권에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그때 여파로 지금 사실 사망한 분들이 한 170명이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사망으로 숫자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 그게 다 회복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줄고 있는 모습을 좀 봐야 되겠고 오늘 발표된 거 보면 또 위중증 환자 조금 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런 100명 아래 선에서 위중증 환자가 유지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들이 감내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뭐 이틀 연속으로 해서 새로운 확진자 수가 100명대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헬로윈 등 많은 인파가 몰렸던 지난 주말 이후 대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방역 당국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빠른 진단 검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열이 났는데 오늘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보다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지연이 있을 거고 요즘은 진단검사하면 대부분 검사는 그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검사의 지연은 실은 없고 증상이 생겼을 때 내가 검사를 받으러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데서의 지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환자가 늦게 발견되면 될수록 집단 발병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자, 방역당국에서는 헬로윈 대위 파티에 참여했던 젊은 층들이 위험 요소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자, 이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사실 무증상 환자들도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주위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독감도 물론 무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대개는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지금 뭐 많게는 40%까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만 우리나라 같이 열심히 단속을 해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속이 좀 느슨해지면 어디에선가 급격하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검사라는 것도 사실 오늘 해서 괜찮다고 내일 안 걸린다는 보장이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암 검사하고는 다릅니다. 암은 네. 검사를 하면 그래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그래도 앞으로 괜찮겠지라는 안심을 할 수 있지만 감염이란 거는 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 무증상 감염이 퍼져서 계속 넘어가는 게 많을 거고 그것 때문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퍼센테이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일단 헬로윈데이에 참여를 했던 젊은 층,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무증상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단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할로윈데이 갔다고 다 걸린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헬로윈데이가 이제 되면서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 정도부터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피크는 이번 주말 정도에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거에 의한 검사 결과는 그 다음날 나온다고 보면 이번 주말 정도 되면서 많이 생기면 헬로윈데이 여파가 있었다. 예. 별로 생기지 않으면 다행히 잘 관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그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40%가 무증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치료를 다 마칠 때까지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상당수가 되던데 말이죠. 이 부분은 글쎄요.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사실 좀 늦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증상이 나타나 주면 본인도 치료가 빨리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고 네. 방역 당국도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증상 없이 나만 가볍게 앓다가 딴 사람한테 옮기고 그냥 숨어버리는 이런 무증상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PCR 검사보다 비용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 내가 위험지역에 노출이 됐다 하면 증상이 없더라도 그 싸고 그다음에 빨리 할 수 있는 검사를 좀 자주 하게 함으로써 무증상자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추석 연휴 직후에 일부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의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앞서도 뭐 잠깐 이제 전수검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직 뭐 검사를 다 한 건 아니고요. 예. 대상자가 16만 명인데 한 10만 명 정도
대상 장소는 한 3,200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한두 명 정도 나오다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동대문에 있는 네네. 에이스케어 희망센터에서 13명이 나오면서 현재는 그 5개 요양시설에서 20명 정도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요양병원을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있느냐 없느냐밖에 그 걸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요양병원은 사실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면서 뭐 실태 점검도 하고 뭐 이런 PCR 검사도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고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비용을 감당할 것이냐? 그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 진단 키트 물론 이제 뭐 조금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그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요. 아마 이 요양시설 전수검사는 서울 수도권하고 지금 한 6대 큰 도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아마 전국으로 확대될 네.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과 또 입원 환자까지 포함해서 한 16만 명인데 이제 10만 명 가까이를 조사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22명밖에 안 나왔는데 말이죠. 애초에 이 시험을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할 때는 일종의 무작위 조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퍼져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네, 저는 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물론 좋습니다. 다 온 국민 다 하면 좋지만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봤고요. 그 그래요? 이유는 이제 매일매일 변하는 상황이고 굳이 그 지역이 걸리면 어려운 데지 더 많이 걸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다 갇혀 있죠. 거기에 있는 근무자하고 일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출입하는 그분들만 괜찮다면은 요양시설이나 병원들은 거기가 특별히 더 많이 걸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코로나가 모르는 사이로 우리 무증상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래도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행이다. 아직까지는 통제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은 고위험군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앞서서 이제 뭐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외에 또 이 지역 이런 시설들에 좀 갖춰야 될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제 방문자를 통제를 해야 되고요. 근무자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방역 수칙과 그다음에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주기적으로 풀링해서 한번 PCR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력이 되면 그리고 가급적 그 각 시설별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동선을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된 동선이 2지역, 3지역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발생하면 나머지 지역은 그야말로 코호트 격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섞어서 근무를 하면서 해놓으면은 말이 코호트지 그냥 병이 걸리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에 뭐 요양병원에서 숫자가 엄청나게 늘지 않습니까? 예. 계속 는다는 얘기는 처음에 차단해줬으면 안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선 분리 개념을 조금 더 잘 도입을 해서 해준다면 만일 걸리더라도 일부만 피해를 보고 나머지는 좀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자가 많지 않은데요. 네. 태백시가 최근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있어요? 네, 검토가 아니고 이제 2단계로 격상을 했죠. 했어요? 네, 이미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은 지금까지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그 사후에 판정을 받았고요. 근데 최근에 초등학교 여학생이 한 명이 확진이 됐는데 네. 태백은 아시다시피 이제 탄광 지역이라서 진폐증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 진폐증 환자라는 게 호흡기와 연관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제 호흡기 관련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전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단계로 해서 이제 그 공공시설 같은 것도 다 문 닫았고 네. 이제 행사, 문화 행사 같은 것도
100명 이상 모이는 건 다 금지를 시켰는데 네. 태백시는 지리적인 특성상 지금 이제 축제가 많습니다. 겨울철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나 공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준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한 명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2단계까지 격상을 해야 하느냐라는 이제 논란들은 있는데요. 태백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지역적인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진폐증 환자가 많은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한 것 같고 다행히 그 후에 2차 환자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태백시에 대한 결정, 글쎄요, 방역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선제적으로 일단 대응을 한 것 같긴 한데요. 예, 이제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막아주면 막아줄수록 잘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예. 저는 잘한 조치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경제를 해야 되는 상업하시는 분들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진폐증이란 것은 대표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고 감염이 잘 되는 병입니다. 네. 진폐에 걸리면 결핵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그 외에 뭐 코로나든 등등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개는 나이가 많이 든 분이고 태백시는 보니까 그렇게 진폐증 있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지방자치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기관장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잘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지만 조치를 보다가 위험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빨리 이제 제자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호흡기가 약한 분들한테는 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이 진폐증이란 것도 항상 만성염증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몸에 없어야 되는 탄가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빼곡히 박혀 있거든요. 예. 새카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이거를 없애려고 대식 세포나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가서 계속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없어지죠,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만성염증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항할 힘이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는 잘한 조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게 지난달 10일 이후입니다. 20일이 넘었는데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유행 확산 가능성, 독감의 유행 확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방역당국에서 밝히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9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고 있고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 댐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집단 발병 사례가 발생한 장소를 보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과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마스크를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밀폐되고 밀집한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네, 점점 더 날이 추워지는 상황 속에서 독감과 함께 또 코로나19도 함께 확산할 가능성 있다는 방역 당국의 경고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지금 다음 주 이제부터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지금 글쎄요, 지금 이제 동절기로 접어드는 상황 속에서 세분화된 이 거리두기 완화 이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진일보한 대책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3단계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3단계 가야 되는데도 제대로 못 갔었거든요. 네. 기준을 이제 너무 좀 지금보다는 좀 느슨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좀 더 정교한 그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정부에서 하기 전에 언론에서 벌써 2.5, 1.5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5단계가 됐습니다. 잘한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잘한 것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줬다는 겁니다. 네. 예,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하는 거하고 같은 숫자라도 전국의 7개 권역에서 골고루 발생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권역을 만들어서 구분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500명 선까지는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안 가겠다고 자신 있게 내놓은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정말인지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500명 선인 이렇게 일주일씩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번 피크는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됐는데 그럴 때 과연 역학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가, 병원의 수급은 제대로 될 것인가, 병실들 특히 중환자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같이 좀 제시가 돼야 현장의 인력들도 좀 안심하고 단계별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도 그러면 한 400~500명이라도 마지막 단계 안 가도 되는가 보다. 같이 이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동절기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독감이라든지 그냥 일반 감기 이런 호흡기 환자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의 한 400~500명 이 수준이 좀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더구나 지금 사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계획만 했다가 네. 예. 제대로 좀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공공 부분만 지금 개설이 한 500개 정도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엔 돼 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괜찮겠느냐라는 의심이 계속 드는데 다행히 지금 보면은 그 독감 의심 환자의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예, 예. 그 이유는 뭐 딴 거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마스크, 손 씻기 예. 잘했기 때문에 제발 이제 독감 경보 없이 이렇게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만일 독감 경보가 없을 정도로 독감이 생기지 않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생기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더불어서 정말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거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지켜볼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 방역 당국에서 감당할 하루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지난주에 브리핑할 때 보니까 200명까지 환자가 발생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이제 200명 넘어서 300명, 400명 되는 상황은 글쎄 며칠 계속 될 것인가가 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도 우리 방역 당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중환자 의학회를 비롯해서 꾸준히 제시했던 게 과연 결국 중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얼마나 해놨느냐. 예. 지금은 위중증 환자가 한 50명 전후이고 150여 개의 중환자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0~500명이 한 일주일씩 지속되고 그중에 위중증으로 가기 쉬운 60대 이상의 비율이 훨씬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형 민간병원에 우리가 유사시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굉장히 그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그 미리 정해진 로드맵이 없습니다. 네. 아마 생기면 그때 또 뭐 병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몇 개씩 이제 할당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과연 400~500명 일주일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